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또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로 이동을 해서 G20 정상회의도 참석을 하는데 그 새로운 투자처로 요즘 이 지역들이 각광을 받고 있죠. 아세안과 인도 왜 주목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 와중에 공급망이 있어 중국을 배제하고자 미국이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대안으로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와 아세안에 있는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인구가 규모가 커가지고요, 인건비도 저렴하고 내수 시장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가구당 아이 한 명만 출산을 허용하는 원차일드 팔러시라고 하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었습니다. 예. 그 결과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인건비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인도하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구도 급격 증가를 해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돼서요. 중국의 인구를 추월하다 보니까 아주 큰 소비 시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도 풍부하고 내수 시장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계 경제가 부진한 와중에도요, 인도랑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의 경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규모 면에서 살펴보더라고요.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한국은 국내 총생산 순위가 세계 12위인데 인도는 5위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16위, 태국 27위, 싱가포르 30위 등 아세안에 속하는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 순위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자원도 풍부해가지고요. 풍부한 자원, 그 다음에 노동력, 큰 내수 시장으로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의 대체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실제로도 중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지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차이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먼저 구매 관리자 지수가 무엇인지, PM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구매 관리자 지수는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급인 구매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 설문조사를 해서 전월보다 올해 기업 운영 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이 더 많게 되면 그 반대의 응답보다요. 그러면 이게 기준치가 50인데요. 50보다 커지고요. PMI 지수가. 그래서 50보다 크면 업황이 좋다. 그래서 경기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앞으로 위축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51.8이라서요. 50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확장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51.8이라는 것은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시장의 전망과도 보다 훨씬 낮은 수치고요. 연중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그 사회 봉쇄 정책이 해제가 되면서 보복 소비 수요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서비스 산업에서 경기 전망이 낙관적인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보복 소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한국의 대중 수출도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실망스러운 지표 때문에 중국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늘 이럴 때마다 그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는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안화와 원화가
같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것은 한국이 중국을 갖다가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수입 시장, 주로 중간재나 원자재의 수입 시장으로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중국의 이런 PMI 지수, 서비스업의 PMI 지수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요. 당연히 중국에서 해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중국의 주식 시장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 자금이 그 위안화를 중국의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위안화를 갖다가 달러화로 환전해서 나가니까 당연히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상대적으로 싸져가지고요. 위안화 환율은 상승하는, 위안 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 시장으로부터 중국의 수입처로서의 역할도 하고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원화도 당연히 한국 경제도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한국 경제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투자자의 인식으로 원화 역시 가치가 하락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본, 싱가포르 등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해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뭐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감기 몸살에 걸린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런 이유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게 대기업보다는 수출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수출 중소기업들 적정 환율로 1,26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환율과는 차이가 꽤 큰데 지금보다 좀 낮은 수준이 중소기업에 더 유리한 이유, 적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1,330.6원으로요. 달러당 어제 환율은 상당히 높게 뛰어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원한다는 1,262원 달러당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원래 그 달러가 더 좀 비싸지게 되면요. 우리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을 미국 시장에다 팔 때 예를 들면 달러가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요. 1,000원짜리 제품을 미국 시장의 달러 표시 가격으로는 1달러였다가 이제는 0.5달러로 싸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 미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가지고 좋아지는 수출이 거죠. 예.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반면에 또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오죠. 원자재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입 가격의 인상 효과, 그다음에 또 물류비 역시 증가를 하죠. 물류비가 증가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비용을 생산 비용을 높여가지고요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가격에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요 이렇게 생산 비용이 상승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피해가 더 크다고 인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이러한 그 부정적인 영향, 고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수출의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더 크게 느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나아지는 효과보다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예.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국내 물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월 이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해 왔었는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안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난달에 다시 3%를 넘었습니다.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는데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온 이유가 좀 뭘까요? 예,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농산물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류의 가격 역시 그 하락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전월에는요, 석유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9%나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국제 원유가 하락의 영향으로요. 그렇지만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이 11%로 25.9%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국제 유가가 증가를 해서 국내 석유류 가격 역시 상승을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이번에 설명하는데 거의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요. 전년 동월 대비 5.4%나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뭐 태풍의 영향, 그다음에 집중호우 등의 영향과
그다음에 이제 휴가 기간 추석을 앞두고 또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한 거, 이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합쳐져서 나온 결과 이 두 가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 추석과 연관된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는 10월 달부터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9월까지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도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요 예. 성수품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치솟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과와 배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 지금 사과와 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격이 급등한 상태거든요. 예. 과연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요, 도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0kg당 1년 사이에 가격이 60%나 상승을 했고요. 배도 도매 가격 기준으로 15kg당 1년 사이에 가격이 무려 2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요, 정부에서는 7일부터 이 추석에 주로 사용하는 20대 성수품 을 갖다가 사상 최대 규모인 16만 톤 규모로 공급을 늘리겠다. 특히 이 성수품의 추가 공급량을 갖다가 추석 연휴 직전인 14일부터 20일 사이에 이 16만 톤의 40%를 집중 공급을 해가지고요. 추석 전에 성수품 가격, 과일도 포함되는 것이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건데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추석이라서 수요는 올라가지만 공급도 덩달아 늘려주게 되면 가격은 원래 16만 톤의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기 전보다는 가격 상승폭은 많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유통업체의 지나친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당부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유통업체도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16만 톤의 최대 규모를 공급하는 것은 공급하지 않을 때보다는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명절 장보기가 겁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고 경제 성장률 수치를 좀 보자면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6% 기록했습니다. 나름대로 플러스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불황형 성장이다. 왜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예, 원래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소비, 그다음에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우리가 무역 수지 혹은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한 것, 이 항목들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6% 전분기 대비 상승을 해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건 좋은데요.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이 순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0.1%나 감소했고요. 이거는 5월 달에 기상이 안 좋았던 이유, 또 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역시 올해 세수 부족이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릴 수가 없어서요. 정부 소비도 역시 2.1%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 같은 경우도 기업도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고요. 또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중에서도 특히 설비 투자를 제외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출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부진했는데요. 순수출만 증가를 해서 순수출이 사실은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주요한 이유지만요. 그 순수출 역시 뜯어보면 수출은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여전히. 대신 수입이 그동안 1분기에 우리가 수입해온 에너지 원유나 뭐 이런 것들 광물 자원을 비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면서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드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플러스 성장을 달성해서 사실은 이게 뭐 불황형 성장이다라고 보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심지어 실질 국민총소득 GNI가 뒷걸음치고 있다 이런 지금 말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GNI가 감소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 먼저 실질 국민 총소득이라는 그 GNI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실질 국내 총소득이라는 것은 실질 국내 총생산 GDP에서요.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더해주고요. GDP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회사나 기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제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내 국민 총소득, 실질 국민 총소득의 개념이 되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좀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다 합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 국민 총소득이 지금 감소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교역 조건이라고 하죠. 우리 수출품의 수입품에 대한 상대 가격인데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가격이 여전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로 수입을 하는 국제 원유의 가격은 하락하긴 했지만요. 반도체 가격보다는 적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품의 수입품에 대한 상대 가격인 반도체 가격 대비 원유 가격 이거 자체는 인상된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를 교역 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수출품을 아무리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아도 가격은 낮아져서 수출액은 감소를 하지만 수입액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요. 똑같이 원유를 수입을 해도 수입액 자체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 결국은 우리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이것이 국민 총소득을 갖다가 하락시키는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어떤 요인이 좀 있었나요? 예, 국제 유가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뭐 러시아들이 130만 배럴 하루에 달하는 원유 생산량 감산 결정을 갖다가 연말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늦춰지거나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가지고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